안녕하세요.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 캠퍼스 상담교사 김은정입니다. 학부모님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학부모 특강을 통해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에서는 글로벌 선진학교 상담실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자녀의 성격, 기질, 영성 형성에 대해 나누며 학생 상담 사례를 통해 성격과 기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의 관계 성장과 회복을 위한 정서 조절에 대해서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학부모 특강을 대하는 저의 자세는 이 강의를 통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세대 간에 전수되는 감정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각성 상태를 겪으며 강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데 드는 불편한 마음들, 즉 멋지게 강의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 속 감동은 내가 평소에 우리 학부모님들께 하고 싶었던 말을 이 기회에 전하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반적인 심리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의 앞선 경험을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평소 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준비한 내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의 태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놓으며 자신에 대한 궁금했던 것들을 알고자 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속마음을 가리고 상담교사가 뭔가 눈치채가 경계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아이의 그런 태도로 인해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감을 좁혀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과의 시간에도 적절히 거리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와 우리 학생들의 첫 만남은 프리캠프에서부터 시작되고 학생들의 GVCS 입학 선택이 자이든 부모님의 의지든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GVCS 진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예정과 경륜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단지 가정을 떠나서 기숙학교로 보내진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좋아하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유쾌하지 않은 학생이 있고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캠프에서부터 학생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학생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직면하도록 강의, 심리검사, 개인 상담을 통해 도우며 새롭고 낯선 학교에 온 학생들에게 학교는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 장차 장래 비전을 열어가고자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로 온 것이 GVCS라는 것을 나눕니다. 방법적으로는 자기 이해, 타인 이해, 공동체 이해에 대한 강의, 정서행동 발달을 파악할 수 있는 심리검사, 학생 개개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상담 등 1년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중요한 시기임을 나누며 단지 낯선 곳에서 불편함만 생각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나눌 내용은 우리 자녀들의 성격, 기질, 영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성격과 기질의 개념을 살펴보고 성격과 기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애착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애착의 영향으로 성격이 형성되고 부모-자녀 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정서적인 조절을 하며 다른 선택을 위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질과 성격의 개념을 나누자면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정서, 행동,
주위 반응에 대한 선천적인 개인차로 관찰 가능한 행동 방식이며 성인기 성격의 토대가 됩니다. 기질은 생물학적 기초, 유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성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인 것이므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완전히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질의 예로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쉽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격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환경, 경험, 교육 등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성격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생 동안 변화하며 의지와 노력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격의 예로 어릴 때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성장의 감에 따라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거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거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워 스스로의 불안을 조절해 덜 예민한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성격과 기질은 자라나는 우리 자녀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전반적인 인생에 장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가 심리적 발달에 앞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였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유아기 경험에 대해 애착 형성에 대해 알아야 우리 자녀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험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대상관계 심리학자 미니컷은 유아는 환경에서 모성적 돌봄을 받음으로 인해 성장 환경에서 경험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제할 수 없고 책임을 느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발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을 분별하여 통제할 수 없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양육자로부터 모성적 돌봄을 받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정도가 다른 경험을 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했고 양육자의 돌봄을 충분히 받아 스스로의 삶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태도로 성장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들 철이 들지 않아 어려서 그렇다고 쉽게 말하죠. 그냥 어려서 그런 걸까요? 유아는 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와 함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데 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모성적 돌봄에서 차츰 서로에서 벗어나 분리되기 시작하여 의존을 벗어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유아의 특징인 울기만 울어도 엄마가 달려와 다 들어주는 전능에 빠지는가 하면 울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배우는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유아에게 프로이트는 아동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오기 전까지는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유아가 하는 몸짓, 손짓, 발짓, 소리 하나하나 스스로의 쾌락을 위한 충동적인 행동들을 스스로 몹시 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많이 지켜보셨고 그런 모습에 박수치며 귀엽다고들 환호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 행동들이 유아만의 환상을 가지고 스스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가 말하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프로이트는 심리적 분리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이 어린 시절 경험,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고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은 점차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를 딱 잘라 분리되는 시기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를 자아 정체감 형성의 시기로 보았고 이 시기에 정체성 혼란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는 특정 시기보다는 점진적인 발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존이냐 독립이냐, 여기서 의존은 경제적인 의존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겠지만 경제적인 독립의 의미가 아닌 정서적인 의존과 독립을 의미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며 여전히 스스로의 충동적인 쾌락에 빠져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친구를 괴롭히는 책임없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가끔 지켜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단지 역지사지, 다른 친구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눈치 없는 친구여서 그런 걸까요? 이 친구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유아는 없다. 1940년경 영국 정신분석학계 학술 모임에서 대상관계 심리학자인 위니컷이 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유아를 발견할 때면 언제든지 모성적 돌봄을 발견하며 모성적 돌봄이 없으면 유아도 존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유아기 모성적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 때로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한 다른 양육자의 경험이 어린 자녀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착을 나누어 보며 각자 환경과 형편이 다른 가정 환경에서 형성된 우리 자녀의 애착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이론을 연구한 존 볼비는 애착이란 생후 1년 사이에 아기와 아기를 돌보는 사람, 즉 엄마, 양육자와의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말합니다. 애착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후 대인관계와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상대하는 내적 모델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애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엄마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양육자인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세기 초 심리학자들은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애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뒤엎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할로 박사의 새끼 원숭이 실험인데요. 할로 박사는 실험에서 새끼 원숭이에게 양부모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새끼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와 천으로 된 원숭이를 선택하게 했더니 먼저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 가서 잠시 먹이를 먹고 나서 1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천으로 된 원숭이와 보냅니다. 무서운 대상이 나타났을 때도 천으로 된 원숭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로 박사는 실험을 통해 원숭이에게 먹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유아기 신체 접촉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성장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심리학자 톰슨에 따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을 시 아이의 자존감, 호기심, 대인관계 능력의 기초가 되어 발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착이 왜 중요한가? 결정적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우리 자녀들의 인지, 정서, 신체, 사회성 발달에까지 수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보아도 안정적인 애착을 이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때로는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왕성한 학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호기심은 학습에 대한 관심으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끼치며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하므로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상대에게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양육자로서 자녀들과 어떤 애착을 이루셨나요? 유아와 양육자의 애착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에이스워스는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기와 엄마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낯선 상황 실험을 하였습니다. 낯선 상황 실험은 장난감 있는 방에 아이와 엄마, 낯선 사람이 등장해서 엄마가 아이만 남겨두고 방을 나왔을 때 아이의 반응,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아이의 반응을 통해 4가지 애착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발견한 4가지 애착 유형은 첫 번째, 안정 애착형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놀라서 놀이를 중단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울기도 하고 불안해하지만 다시 엄마를 만나면 안정을 찾습니다. 즐거움, 자신감, 호기심을 갖고 환경을 탐색하며 놀이를 할 수 있고 엄마와의 분리에 대해 울기도 하지만 쉽게 진정되기도 하며 엄마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엄마의 도움을 이용할 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불안정 저항 애착형 아이는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달려갔고 엄마에게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엄마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분리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쉽게 진정되지 않고 서럽게 울며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엄마와 떨어지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예 놀지도 않고 아예 엄마에게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불안정 회피 애착형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도 친밀한 접촉을 회피하고 엄마가 방을 떠났을 때도 놀라거나 울지 않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접촉을 회피합니다. 이들은 사람 대신 사물에 의지하고 분리의 고통을 숨기며 엄마는 필요하지만 엄마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엄마에 대한 스스로의 욕구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네 번째, 불안정 혼동애착형 아이는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엄마 주변을 빙그르르 회전하고 엄마로부터 멀리 도망쳐버리는 혼란한 행동을 잠시 보이기도 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엄마의 행동을 예측 불가능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애착 형성 시 불안정 애착 형태를 이루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정 저항 애착형은 양육자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로 인해 아이가 혼란함을 경험할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불안정 회피 애착형은 양육자가 바빠서 아이를 혼자 방치해 둘 때 형성되는데요. 오늘날처럼 부모님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겨나서 혼자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좀 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상호작용하기보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며 자라기도 합니다. 불안정 혼돈애착형은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경험들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부모가 가족과의 사별로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정에서 경험하는 정서학대나 신체폭력 등이 일어났을 경우 아이는 혼돈한 애착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아이의 애착이 성인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980년대 신디 헤이장과 필립 세이버는 애착 이론을 성인의 애정관계까지 확장시켰는데요. 성인에서는 안정, 불안정 몰입, 거부 회피, 두려움 회피 등 4가지 종류의 애착 형태가 발견되었고 이런 애착 형태는 아이들에게서 발견된 애착 형태와 대략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 애착은 안정적인 관계로, 불안정 저항 애착은 불안정 몰입 관계로, 불안정 회피 애착은 거부 회피 관계로, 불안정 혼돈 애착은 두려움 회피 관계로 대응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방 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친밀함과 독립적으로 살려는 욕구를 잘 조절하며 편안하게 지냅니다. 불안정 몰입 관계의 경우는 과도한 친밀함을 요구하며 의존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적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가장 적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걱정을 과도하게 하며 즉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거부 회피 관계는 높은 수준의 독립심을 가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스스로가 혼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애착 감정에 불편해하고 가까운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거리를
둡니다. 두려운 회피 관계는 가까운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 가까운 관계를 원하기도 하고 피하려고도 하는데요. 거부 회피 관계와 비슷하게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을 억누르고 적은 친밀감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어떤 애착 형태를 이루었고 어떻게 관계하며 생활하고 계신가요? 먼저 부모의 성격과 기질이 자녀의 애착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의 성격과 기질은 자녀의 애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 감정 표현, 양육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가 안정적이거나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부모의 성격은 따뜻함, 배려심, 일관성, 감정 조절, 능력 등 다양한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 불안정하거나 과민한 기질은 자녀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성격과 기질이 결합하여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은 자녀의 애착 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성격과 기질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한 애착과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애착 형성이 스스로의 성격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녀의 애착 형성은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어린 시절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친밀감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된 애착은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건강한 성격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불안정하거나 회피적인 애착을 경험한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 신뢰 부족, 대인 기피 등의 성격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의 유형은 성격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개인의 행동 양식과 감정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 형성은 성격의 기초를 이루며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 동안의 성격과 대인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GBCSS는 학생들의 성격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프리캡 때부터 성격 오요인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상담실에서 학생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인성검사나 애니어그램, MBTI 성격 유형 검사 등 다양한 성격 검사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서는 학생 상호 간에 서로 다름을 쉽게 인지하도록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주로 사용하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시 활용하여 불편한 서로 다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안이 많다거나 우울감, 그 외에 편집, 강박 등의 선호도로 알 수 없는 성격적인 특성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성격의 병리적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MMPI 성격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심리 내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상담 시 학생의 기질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TCI 기질 검사를 실시해 학생이 가진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질의 특징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의 부모와 성장 환경이 다 달라서 성격, 기질이 똑같은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다 다르게 인식하고 자신이 인식하고 이해한 대로 반응하고 대처합니다. 그래서 때론 난처한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 개인 상담에서 가장 많은 상담 영역을 차지한 것은 교우관계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1학기까지 상담 영역의 자료를 보시면 2025년 1학기에는 다른 해보다 월등하게 교우관계 영역의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년보다 짧은 기간에 불편한 친구와의 관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집단으로 상담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한 집단 상담의 성격은 상담 교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중재 집단 상담이었습니다. 주로 참가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결과는 만족스러운 서로 간의 이해,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초기 대상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 성격, 기질 등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관계가 고민이었던 두 학생의 상담 사례를 만나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단짝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친구가 너무 좋은데 자신의 기준에서 친하고 싶은 친구를 분류하고 친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친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밀착하려고 한 친구입니다. 친구와의 경험하는 상황에서 상황에 대해 주관적인 이해와 대처,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 생각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상대가 불편함을 느꼈고 그로 인해 상대 친구가 조용히 멀어지려 하면 이 친구는 더 다가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다소 역지사지가 안 된 면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불편함은 참을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인데 반해 기질은 친구와 불편한 상황에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직접 전하기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행동 특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조언조차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화를 내기도 했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육 방식은 초기 양육자는 할머니, 부모님은 맞벌이. 할머니 양육 이후 어린이집 종일반에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애착 형태는 불안정, 저항 애착형 예상되고요. 이 친구의 단점은 친구 관계에서 억울하면 감정적인 대처로 크게 울기, 친구에게 당황하거나 화가 나면 친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부모님께 전화하는 등 직접적으로 친구 관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눈치가 없어서 친구에 대한 역지사지, 친구 마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장점은 진짜 착하고 본래의 마음이 예쁜 학생이어서 진심으로 친구랑 잘 지내고 싶어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우고자 상담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교사와 나눈 대로 상황 대처에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에 울지 않았고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말하고 역지사지를 위해 인지적인 접근으로 친구를 이해하려고 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친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목인데요. 가까이 지내는 룸메이트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내 생활 영역의 경계를 넘는 친구는 불편해서 친구에게 행동적으로 불편함을 말로 전하고 또 그런 상황에 상대 친구는 장난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 친구의 통제가 불편해서 더 경계를 침범해 침대, 책상, 이 친구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친구의 성격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불편함은 최대한 참고 어떻게든 친구가 변해서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가 사과하면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기질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에 다소 조심스러움이 많고 공격성이 너무 없어서 친구들이 만만하게 여기는 면이 있었습니다. 양육 방식은 초기 상담자는 할머니, 부모님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맞벌이 하셨습니다. 애착 형태는 불안정 해피 애착형 예상되고요. 이 친구의 단점은 친구 관계에서 억울하면 일단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참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잘못에 대한 불쾌감에 화를 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말로 불편함을 전달해 상대의 사과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부모님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진짜 착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멋진 학생이었는데요. 친구 관계에서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우고자 상담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교사와 나눈 대로 친구를 찾아가 나 메시지 전달법을 실천하고 친구에게 사과받는 것을 경험으로 훈련하였습니다.
정서나 행동수정 접근으로 친구에게 표현하고 스스로 감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의 친구를 향한 배려를 상대 친구가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그 미성숙함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진짜 상담은 똑똑한 친구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학습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은 조금 미숙하지만 장차 사람을 잘 감당하는 인물이 되리라 기대되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앞선 두 사례의 친구들이 초기 양육자가 할머니였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유아기 아빠들은 혼자일 때보다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자녀가 생긴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생긴 기쁨 이면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먼저 일이 되어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물적, 일적,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다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소망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흔히 경험을 통해 아실 겁니다. 그럼 남편들만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낄까요? 아내인 엄마들 역시 아이를 출산하고 생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육아로 몸살을 앓으며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좋은 때 사랑이지 책임감과 부담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며 다투는 일그러진 사랑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산의 고통 뒤엔 생명의 기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만으로 육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아는 없다. 즉 유아가 경험해야 할 유아기 경험들은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할까요? 충분히 좋은 엄마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초기 양육자로 할머니나 집안일에 도움을 주면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9개월 반 넘게 아이를 배에 품고 출산한 엄마의 목소리를 아이는 가장 편하게 여기고 또 엄마로부터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사랑이 담긴 표정과 말투, 손길에는 아이는 편안함을 느끼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조용한 아이로 배부르면 잠 잘 자고 칭을 대며 보채지 않는 아이를 안정애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두 사례가 다 조기 영유아기 때 주 양육자가 할머니였고 할머니들께서 너무 잘 돌봐주셨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성장해서 대인관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친구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 집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요, 친구도 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처음 학교에 와서 집 가는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겪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성격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조용히 지내지만 불편함을 말할 데가 없어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기질은 초조하고 안절부절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대인관계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다소 많이 경직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육 방식은 초기 양육자는 엄마였지만 엄마가 외할머니의 신체폭력을 경험한 불안정 혼돈애착형이었습니다. 아이 역시 애착 형태는 불안정 혼돈애착형이었고요. 이 친구의 단점은 친구는 1명 내지는 2명 여러 사람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불편함을 절대 알면 안 됩니다. 특이사항은 가정에서 경험한 불안정 혼돈애착형으로 인해 아무 일 없이 평안한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을 경험한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때를 썼습니다. 내 방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만지면서 심리적 산소를 경험하고 또 엄마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엄마의 애착 경험으로 비슷한 불안정 혼돈애착형의 친구를 편하게 여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애착 형성을 통해 좋은 성격과 좋은 기질만 가졌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쓴뿌리가 나오죠. 쓴뿌리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 원망, 불신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상처나 받은 피해에 대한 원망, 불신,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감정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회사 공동체 등 만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 쓴뿌리는 한 개인의 마음속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공동체 전체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에 대해 생각해보면 더 나아가 인간의 발달이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주토와 맥다그는 초기 아동기에 자기의 이미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발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하나님에 대한 아이의 느낌과 이미지는 부모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기초가 되는 부모 사이의 연속성은 직접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는 인색하고 비열하며 사랑이 없다고 인식되는 반면에 하나님은 보호해주는 매우 좋은 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 더 의지하게 되고 그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이상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개인의 인간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즉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안정애착 형태를 이루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무정하고 무심하게 대하는 불안정 애착 형태를 이루는 상황이든지 간에 바로 그 인간 상황 안에서 즉 생애 첫 양육자인 부모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자기 이미지와 하나님 이미지의 이미지들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공헌했습니다. 현재 내 자녀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어떤 애착을 이루었는지 내 자녀는 자신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부모로서 내가 경험을 시켜준 이미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 자녀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안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매우 어린 시절에 발달하며 자기를 이루기 위한 3세에서 6세 사이 오이디푸스기의 노력들은 이 어린아이가 사랑과 신뢰의 경험 안에서 자라나는데 기여하고 그런 때 우리 자녀는 성인이 되어 바깥 세상을 긍정적이고 선한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리주토는 성격 형성기에 아이가 경험하는 요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힘을 썼는데요. 리주토는 하나님 표상들을 이끌어내는 발달 단계들에 관해서 하나님 이미지의 형성은 중요한 사람 또는 몇몇 중요한 인물들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미지 형성 과정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현재 내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영성을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더 나아가 부모로서 내 자녀가 인생에 어떤 목적을 세워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세워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부모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정서적인 조절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양육자로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로서 정서적 표출이 자녀와의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 자녀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2차 애착 대상을 형성하는 시기, 즉 몸은 어른이 되어가지만 심리는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 조절을 통해 새로운 애착 관계의 국면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서 조절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 기분,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즉, 감정적인 각성을 유발하는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심리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유아의 정서 조절은 상대 조절을 하고 성인의 정서 조절은 자기 조절을 하게 됩니다. 유아가 정서에 대해 상대 조절을 한다는 뜻은 유아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양육자가 설명해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비언어적인 영역에서 접촉, 표정 등에서 양육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의 특징이 엄마가 우는 척만 해도 아이는 곧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유아의 상대 조절의 예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성인의 건강한 정서 조절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돌아봐 감정을 처리할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 대안을 찾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과 감정조절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정서조절 모델을 통해 개인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 모델은 감정의 발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감정 경험, 표현,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모델은 감정 생성 과정에서 감정 조절이 가능한 5단계, 즉 상황 선택, 상황 변경, 주의 집중, 인지 변화, 반응 조절을 제시합니다. 제임스 그로스의 정서 조절 모델 첫 번째, 상황 선택은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반대로 유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을 피하거나 즐거운 활동을 선택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 수 있으라는 심리도식을 가진 사람은 이를 인지하고 상황을 피하면 되겠죠. 두 번째, 상황 변경은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 자체를 변경하여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자리에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집중, 주의 환기, 주의 전환 등 감정 유발 원인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특정 대상에 집중하여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감정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 환경, 감정, 생각 또는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을 파악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질과 성격 역시 감정 유발 요인임을 파악하면 좋겠죠. 네 번째, 인지 변화는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바꾸어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불편하게 여기기보다 이번 시험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응 조절은 감정 경험, 행동, 생리적 반응 등을 조절하여 감정 표현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심호흡을 하거나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크로스는 특히 인지 재평가를 중요한 감정 조절 전략으로 강조했는데요. 인지 재평가는 감정을 억압하는 대신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과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 경험을 단순히 좌절의 원인으로 보는 대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로스의 정서조절 모델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기 제2의 애착 대상을 형성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9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칼 융의 동시성의 원리는 외부 세계의 사건과 내면의 심리 상태가 일치하는 경험을 말하는데요. 동시성의 원리는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부모가 바뀌면
그 부모의 무의식적인 바뀐 태도로 인해 자녀는 자연스럽게 동시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잘 양육해 오셨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분별하는 부모로서 분별하는 자녀를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자녀와 학부모, 학교와 스님들까지 한마음으로 같은 목소리,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학교에서 경험한 일로 부모님께서 속상하실 때도 있겠지만 아이의 상태에 대한 학교나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감정적으로 학교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다소 부족한 대처에도 실망하기보다 좋은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며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대처를 우리 아이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함이 있으셨으면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GVCS에 소속한 부모와 자녀, 학교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에 함께 하신 학부모님들, 강의를 듣는 동안 마음이 불편하신 않으셨는지요? 항상 상담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만 오늘 강의가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과 성장을 가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